그러니까 오늘 이제 고려가요 요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알겠지? 자, 고려가요. 고려가요는 일단 개념부터 우리 천천히 한번 볼게. 몇 개 중요한 거 좀 찍고 가야 돼요. 첫 번째, 고려시대 평민들이 불렀던 노래. 오. 그러면 이 평민들이 불렀던 민요적 시가라고 불렀으니까 일단 첫 번째는 뭐가 되는 거냐면 간단한 거 두 가지 체크하자. 첫 번째, 이거는 바로 서민의 문학이다. 서민의 노래. 서민들이 주로 불렀던 노래예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향가랑 비교해보면 어때요? 향가는 귀족의 문학이었지. 그렇지. 또 하나 더 있는데 서민들이 그럼 문자를 알았을까? 고려시대? 알 가능성이 거의 없지. 그러니까 기록으로 전승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전승될까? 입에서 입으로 전승이 되는 우리 그런 걸 뭐라 그러지? 구비전승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구비전승되는 또는 구비문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려가요는 크게 두 가지 서민의 노래이면서 구비전승되었다. 또 고려소교라고도 얘기하는데 사실 이제 이거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보냐면 고려시대에 유행했던 노래가 하면 크게 경기체가랑 고려소교 또 마지막에 고려의 이제 중기 말기로 가면 나타나는 게 시조 있다 그랬지, 그지? 그 세 가지가 사실은 이제 고려가요의 대표적인데 우리가 말하는 고려가요는 고려소교 그러니까 평민들이 불렀던 노래. 경기체가는 사실 평민들의 노래가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이러한 평민층에서 향유되었던 전통 시가를 말하고요. 전승 방법을 보면은 처음에 민요에서 기원해. 그래서 민요의 바탕을 두고 구전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민요라는 게 뭐냐면 그냥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 있지. 그 부르는 노래를 통해서 구전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게 좀 중요해. 이거 좀 중요하거든. 나중에 이게 어디로 넘어가냐면 궁중음악으로 넘어가. 궁중음악으로. 그러니까 평민들이 불렀던 노래를 이제 왕족들이 부르는 거야. 쉽게 말하자면. 그런데 이게 구비전승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처음에 원곡에는 없었던 것들이 나중에 넘어가면서 추가돼서 생기는 게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 그 고려가요 중에 제일 대표적인 노래가 가실이거든. 가실의 내용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 있어.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버리고 가시렵니까? 자, 이 얘기는 딱 들어보면은 님이 지금 나를 버리고 가는 이야기야. 그지? 그런데 후렴구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어. 위, 증질과 태평성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태평성대를 이루세요. 뭐 그런 말이야. 갑자기 님이 떠나는 님을 원망하다가 갑자기 뭐라 그래? 태평성대를 이루세요. 이건 뭐야? 처음에는 그 후렴구가 없었다는 얘기야. 그런데 태평성대를 이루어 달라고 얘기하는 건 누구한테 하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궁중음악으로 넘어갔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지. 알겠지?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한글이 창제돼. 그럼 한글이 창제되면은 그때 이제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 있죠? 그거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글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훈민정음 창제 후에 기록이 된 거지 처음에 이 고려가요가 유행하던 시기에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문학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 자, 그리고 여기 잠깐만 읽어볼게. 조선시대 한글이 창제되면서, 그러니까 1443년에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그 다음에 1446년에 반포가 되죠. 그죠? 그래서 조금만 이제 얘기를 해주자면, 그 훈민정음을 사람들이 좀 더 빨리 익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불렀던 노래를 이제 훈민정음으로 바꿔놓는 거야. 알겠니? 그런 책을 이제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문자로 기록이 되는데, 이거 되게 재밌어. 사실은 더 많았다고 얘기를 해. 고려가요가. 많았을 거야. 근데 남녀 상렬지사라는 그러한 주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삭제가 되었다는 거지. 그 남녀 상렬지사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고려가요의 특징의 대부분의 주제는 남녀 상렬지사야. 뭐냐면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서 즐거워하는 가사라는 뜻인 거지. 알겠니? 그러니까 사랑 얘기만 주로 많이 했다는 거야. 고려시대에.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생각을 해봐봐. 사실 우리가 지금 유교적인 관념이 우리 몸에 어느 정도 관습으로 배어 있잖아. 이제 많이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지긴 했지만, 그쵸? 우리가 좀 얘기하자면 허례허식이라고 하는 거 있지, 그지? 뭐 남성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사상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언제부터 발생을 했냐면 조선 때부터 발생을 했다고 봐야 돼. 그럼 그전 시대는 어땠을까? 유교 국가가 아니라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오히려 유교가 들어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더 자유로운 이런 개방적인 문화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가요의 대부분 봐봐. 내용이 어떤 내용이야?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노래들의 대부분 내용이 다 무슨 내용이야?
보편적인 정서를 들어야죠. 무슨 내용이야? 가사가 안 들리니? 그 애들 씨야, 남자애들 이렇게 막 졸라 잘생긴 것만 보니까 그런 거야. 니네가 마이크 켜져 있니? 그래. 자, 주로 사랑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도 이런 사랑 얘기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야. 근데 조선시대 때 들어오니까 야, 이것들이 맨날 사랑 얘기만 해. 라고 하면서 고려가요를 얕잡아서 이르던 말이야. 사실은. 그래서 노랫말이 조속하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문헌에 실지 못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지. 살짝 바꾸거나 삭제하거나. 좀 더 쉽게 이해할게요. 여러분들이 딱 수준으로 선생님 설명을 해주면 야하다고 사라진 거야. 쉽게 말하자면. 알겠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건 뭐다? 그러면 고려시대에 주로 불렀던 이 고려가요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다 무엇과 관련이 있어? 남녀, 상렬지사. 이만큼 기억하자. 알겠지? 자, 뭐라고 한다고? 남녀, 상렬지사. 알겠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형식적인 특징은, 자, 여러분들 성형 시험법이 들어갑니다. 알겠지? 그러면 100% 형식적인 특징은 나올 수밖에 없어. 이유가 뭐냐? 가보자. 야, 정해진 형식이 있다는 얘기야, 고려가요에도. 그러면 정형성이 있다는 얘기지. 얘들아, 정해진 형식이 있어요 라고 하는 얘기는 정형성이라고 하는 말과 동일해. 그러니까 이 정형성이라는 말을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러면 정해진 형식이 있는 성질,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읽어보면 첫 번째가 분연체예요. 이게 뭐냐? 분절체라고도 하고 연장체라고 하는데, 쉽게 말을 하자면 한 연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연으로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분연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려운 거 생각하지 말고 연을 나누는 형식. 나누는 그러한 형식을 띠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삼음보율격을 사용합니다. 그냥 외우세요. 알겠지? 삼음보다. 자, 몇 음보다? 삼음보다. 알겠지?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후렴구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렴구라고 하는 것은 연마다 악기 소리를 흉내내는, 자, 이게 중요한데 의미 없는 후렴구들이 많아요. 알겠지?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 그쵸? 이 여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후렴구를 포함한 말을 여음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의미 없이 뭐 하는 거야? 반복하는 말들이야. 알겠지? 그럼 내용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 이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고려가요의 형식적인 특징에서 기억해야 될 두 가지의 중요한 건 분연체라는 거, 그 다음에 후렴구 또는 여음구가 발달이 돼 있다는 이 형식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고요. 알겠지? 다음으로 가봅시다. 자, 내용상으로 한번 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첫 번째가 남녀 간의 사랑과 이별, 이 이야기가 가장 많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얘들아? 남녀? 자, 다시 한번 이거 중요한 말이라고 그랬어. 남녀 상렬지사. 알겠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삶의 애환이나 뭐 청산별곡 같은 작품이 대표적이죠. 부모의 사랑의 소재로 하는 그러한 소박한 평민들의 삶의 모습을 진솔하게 잘 드러내고요. 당시 사회상이 잘 반영돼 있겠죠, 그죠? 그렇지? 서민들의 풍부한 감정과 정서가 잘 표현됩니다. 의의를 잠깐 보겠습니다. 어떤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자, 고려시대 평민들의 소박하고 진솔한 감정을 경쾌한 리듬과 그다음에 아름다운 우리말에 담아서 표현해서 문학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 알았죠? 또한 유려한 율조와 꾸밈없는 감정 표출. 이게 중요하죠. 꾸밈없는 감정 표출. 옛날 고려시대의 왕들, 고려시대뿐만 아니라 이 조선시대에 와서는 이제 없어지는 얘기긴 한데, 고려시대 때는 뭐라고 하지? 삼촌끼리도 결혼을 하고, 왕족들이. 그러니까 동생의 딸과 결혼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으니까 굉장히 이제 꾸밈이 없고 감정 표출이 굉장히 뛰어나겠지, 그지? 그리고 함축적인 표현으로 고전 문학의 아름다움을 잘 나타냅니다. 우리가 배우는 작품, 대표적인 작품 바로 서경별곡, 이 작품을 쌤이랑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알겠지? 작가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지? 작자미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려가요는 누가 처음에 이 노래를 지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알겠니? 왜 그러느냐? 얘네가 입에서 입으로 뭐 하는 거야? 전해지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누가 시작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의 노래들이 작자미상이에요. 알겠지? 자, 그러면 서경별곡 볼 텐데 여기 잠깐만 볼게요. 이 작품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자, 여기 잠깐 볼게요. 서경이, 아질과 서경이. 한 줄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 잠깐만. 닭곤대, 아질과 닭곤대. 그러니까 요 앞에 부분은 시작하는 부분을 한 번 더 뭐 해주는 거야? 반복해 주는 거고. 중간에 이 아질가라는 말이 계속 붙었죠. 그죠?
자, 이거는 의미 없이 반복되는, 이걸 무슨 구? 의미 없이 반복되는 거. 후렴구는 요거를 후렴구라 그래.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링들이 그러잖아. 요게 행이 끝날 때마다 계속 반복하죠. 요 한 줄로 되는 걸 후렴구라고 얘기하고, 이 아질가나 후렴구 이것들을 통칭해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여음이라고 했다. 헷갈리면 안 된다. 이 아질가는 뭐라고 얘들아? 말로 해봐. 그래야지 기억할 수 있어. 여음구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링디리라고 말하는 요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후렴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음구와 후렴구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선생님이. 여음구와 후렴구는 의미가 있다 없다? 그렇지, 의미가 없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됐어요?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앞에 저기 제막매가는 잘 수업했지 그지? 맞아. 화를 내. 아니 선생님 모를 수도 있지. 깜빡했어. 자, 여음구와 후렴구 있지, 그지? 요 두 가지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대신에 선생님이 요거 하나는 좀 알려줄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이 고려가요뿐만 아니라 현대시에서도 있는데, 요 후렴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 이 후렴구가 이 노래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가 있어. 알겠지? 그래서 후렴구의 기능에 대해서 선생님이 먼저 설명을 몇 가지만 해줄게. 요거는 좀 꼭 알아두세요. 알겠지? 시험에 바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형성하는 역할을 해준다 그러면 운율을 형성해준다. 어렵지 않지? 참고적으로 얘기하자면 뭐는 없다고? 내용적으로 의미는 없다고. 두 번째는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요거 잘 봐야 돼. 보통 우리가 후렴구가 반복하는 위치를 보면은 연이 끝날 때마다 사실 반복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 가시리가 그게 대표적이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때? 행이 끝날 때마다 붙어 있죠. 그래서 이 서경별곡의 후렴구 같은 경우에는 행을 구분해주는 역할을 해줘. 여기까지가 한 행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는 얘기지. 그리고 세 번째는 자, 동일한 말들이 일정한 위치에서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우리가 이런 말을 써. 시적 안정감을 준다거나. 마치 이렇게 형식이 딱딱딱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어떤 전체 구조에서 통일성을 준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정감이라든가, 그 다음에 통일성. 이런 것들을 부여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준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세 가지만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 얘들아? 이 부분이지. 서경이 서울이 마르는 닭곤대 소서경 교회 말은 여해물은 질산배 버리시고 괴실한다 우러검 종리노이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물론 선생님이 교재에는 모두 해석을 넣어놨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선생님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서 알겠지? 이해해 봅시다. 자, 먼저 내용을 보겠습니다. 서경이 서울이 마르는 이때 서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 수도라고 하는 말이야. 우리가 수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볼까? 어떤 곳이니?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정답. 그치? 우리 세종보다 서울이 더 살기 좋다는 얘기도 있잖아. 아니, 물론 전체적인 걸로 보면 사실은 세종이 더 살기가 좋아. 세종이 실제로 조사해 봤을 때 살기 좋은 곳 1위야.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서울은 워낙에 너무 많은 사람들도 있고 또 너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나쁘냐면 치안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세종은 사실 그런 거 별로 없잖아. 그치? 그래서 굉장히 살기가 좋은 동네 세종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세종으로 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왜? 아니,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줘야. 그지? 선생님 좀, 씨발. 이런 거돈좀 벌고. 그지? 오케이. 자, 이게 중요한 거고. 근데 서울은 근데 뭐냐면 인프라가 좋죠. 그치? 번화한 곳이니까. 그쵸? 선생님이 이제 세종에 처음 내려와갖고 놀란 게 몇 번이지? 11시에 끝나고 이제 술을 한잔 하겠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무슨 고민을 하고 나오냐면, 뭐 먹을까를 고민하고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는 나오면서 어디가 문을 열었나?
그걸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 수도 서경이 서울이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수도 다시 말하면 서울은 어떤 곳? 살기 좋은 곳이야. 이 말이야. 알겠지? 그럼 서경이라는 어떤 곳이냐? 고려의 수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개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알겠지? 자, 정리해보자. 그럼 1연의 내용의 핵심은 일단 여기까지만 봤을 때 지금 현재 서경이라고 하는 공간이 나왔어. 서경은 지금의 개성이야. 고려의 수도가 되겠지? 자, 이 서경의 특징을 한번 볼게. 첫 번째, 어떤 곳이라고? 수도, 서울이지만은 이 말이야. 어떤 곳이라는 얘기야? 다시 한번, 어떤 곳? 살기 좋은 곳이야. 그 다음에 닭꼰대 이렇게 얘기하지, 그지? 닭꼰대 이게 뭐냐? 닦은 곳 이 말이야. 다시 말하면 내가 또는 내가 아니라도 내 선조들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이곳에 내가 살았다 이 말인 거지.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두 번째. 자, 이 서경이라고 하는 공간은 닦은 곳. 무슨 얘기야? 화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뭐라 그래? 삶의 터전이라 그러지. 그래서 화자의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자, 이런 곳 어때요? 살기도 좋고 내가 아주 오래전부터 살아왔던 이 곳, 우리가 이곳을 떠나고 싶을까요? 그렇죠. 우리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알겠지? 그런데 심지어 소서경, 작은 서경, 서경을 고의 말은 무슨 얘기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 감정으로 하는 거 뭘까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찬송 그런 이미지였니? 선생님이 여러분들 하는 거 뭐예요? 감정으로 하는 거야. 뭐예요? 선생님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고 선생님 설마 실망인데 얘들아? 여러분들을 사랑하잖아요. 어? 아, 옛날 말이에요. 옛날 말은 교회 말은 이러면 사랑하지만은 이런 말이에요. 알겠니? 여기 괴실한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것도 사랑한단 말이에요. 선생님 사랑이 여러분들 안 느껴집니까? 이거 좀 실망인데?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그죠? 왜요? 선생님 아들보다 여러분 더 사랑해요. 왜? 왜? 고객님. 아니, 가르 이렇게 숨었어. 그쵸? 자, 그 다음 봅시다. 내가 어때요? 나 지금 서경 살아요. 맞지? 살기 좋아요. 강남이야, 강남. 얘들아, 강남. 강남이 내 삶의 터전이야. 나 우리 집 존나 부자야. 대박이지, 그지? 떠나고 싶어, 안 떠나고 싶어? 이거 사랑해, 안 사랑해? 이거 사랑해. 이거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살기 좋은 곳이고 화자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이 서경이라고 하는 공간은 화자에게 어떤 공간이냐 그러면 살아가는 공간이야. 애정이 있는 공간이라는 게 낫겠다. 그지? 아주 애정이 있어. 그리고 있잖아. 여기가 중요해. 근데 그다음 여해물은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이 말 좀 기억해. 이거는 고전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말인데 이별한다면 얘들아 이별한다면 됐어요? 누구와 이별한다면? 그치 님과 이별한다면 님과 이별한다면 여기가 사랑한다는 말이고 여기는 이별한다면 이 말이야. 알겠지? 자, 뭐를 버리냐면 질삼배를 버리고 오겠대. 그래서 이 질삼배라는 소재도 좀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들의 옛날에 왜 삼배 만드는 거 있잖아. 누가 만들었어? 그렇지. 그러면 이 화자는 지금 어떤 화자라는 걸 알 수 있어? 남자가 아니라 여성적 화자라는 걸 알 수 있지? 그쵸?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 질삼배라는 말을 통해서 일단 여성적 화자라는 걸 알 수 있고 여성적 화자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질삼배가 바로 뭐 하는 거야? 여자들이 주로 하는 일이니까 화자에겐 삶의 뭐가 되는 거야? 화자의 생계 수단이 되는 거야. 사실은 얘들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가 아주 사랑하는 삶의 터전이나 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이 생계 수단 있지? 이거 중요해 안 중요해? 우리가 살면서 정말 중요하지. 그런데 잘 봐.
이렇게 사랑하는 곳에서 내가 하는 생계수단이 있는데 님과 이별한다면 나 어떻게 하겠다? 버리고. 이거 다 버리고. 그렇지. 괴실한다. 괴실한다가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울어곰. 울면서 울면서. 이 곰이라고 하는 말이 앞에 말을 반복하는 거거든. 울어 이 말이야. 알겠니? 울면서 울면서 자, 뭐 하겠다? 존니노이다. 무슨 말일까? 쫓아가겠습니다. 이 말. 그러니까 야, 나 서경에 살아. 그리고 질산배해. 나한테 중요해. 그런데 뭐야? 이거 내가 님과 이별하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이별한다면, 님과 이별한다면 이거 다 버리고 누구를 쫓아가겠다는 얘기야? 그렇죠. 임을 쫓아가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야.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 그치? 이것보다 누가 더 중요하다? 임이 훨씬 더 중요해. 그래서 임은 나에게 어떤 존재냐면 우리가 어떤 것보다 우선시되는 존재들을 절대적 가치, 절대적 존재라고 얘기해. 알겠니? 소희야, 오빠가 중요해? 남자친구가 중요해? 너는 목소리 안 나오니까 괜찮아. 그럼. 그쵸? 소희는 남친이 더 중요하죠? 내 목소리 나옵니다. 자, 그치? 그러면, 자, 오빠랑 남친 중에 누가 더 절대적 존재야? 저한테요? 어? 그럼 뒤에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됐어? 세빈은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지. 돈이 뭐가 되는 거야? 절대적 가치야. 알겠니? 속물.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되게 중요한 거야. 얘들아, 우리 예전에 전통적인 여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자. 알았지? 사실 우리의 전통적인 여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님이 막 예를 들어 바람을 펴서 떠났어. 다른 여자 때문에. 그럼 어때? 전통적일 때? 기다려요. 언젠간 돌아오실 거야. 그러면서 기다려요. 우리는 약간 이 서양의 문화랑 좀 다르잖아요. 서양의 문화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바람 피고 떠났어. 우리 제가 fuck here 막 이러면서 막 꺼지라 그러잖아. 근데 우리는 있잖아. 그게 아직도 그런 여자들이 있어. 난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 다른 여자랑 바람 펴서 떠났어. 그럼 뭐라고 하냐면 걔를 사랑해, 나를 더 사랑해. 이걸 왜 확인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런 거 확인하고 싶니? 그잖아. 근데 막 그런 걸 확인하는 여자들이 있어.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긴 한 거니? 막 이런 그걸 왜 확인해? 그 쓰레기 같은 놈한테. 쓰레기의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아닌가? 선생님 너무 극단적이니? 아니 남자친구 sorry. 자, 바람 폈어. 딴 여자 만났어. 세빈이 만났어. 떠났어. 그럼 걔가 널 사랑했는지 안 사랑했는지 중요해? 소희야? 안 중요해. 그치? 오히려 감사해야 돼, 세빈이한테. 왜? 재활용 처리해줘서. 그렇지. 그건 재활용도 안 돼. 쓰레기 처리장이다. 그러니까 상대편 여자는 그냥 쓰레기 처리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돼. 그런 게 중요하지 않잖아. 그치? 그런데 우리의 전통적인 여인들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야. 서경별곡에 나오는 이 여인은요, 다르다는 거죠.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나 다 버리고 이별해도 나 어떻게 하겠다?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이거 중요하다. 그러니까 소극적일까, 적극적일까? 그렇지. 굉장히 적극적인 그러한 여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이해가 됐지? 오케이. 이게 바로 1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우리 2연의 내용으로 한번 가봅시다. 알겠지? 자, 이 2연은 좀 독특해. 왜 독특하냐면,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 교과서에 언급이 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니까 얘기해 줄게. 실제로 이 2연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요게 고려가요 노래 중에요. 얘들아, 뭐가 있냐면, 정석가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 응? 고려가요 중에. 근데 그 정석가에 고려가요 정석가 6연이 있거든. 6연과 서경별곡 2연이 동일해요. 똑같은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야. 왜 그럴까? 당시에 뭐 했다는 얘기일까? 이 구절이.
그렇죠. 당시 유행했다는 얘기야. 그리고 만약에 기록을 해서 전달하는 문학이었으면 똑같은 내용을 안 썼겠지. 그런데 무슨 문학이기 때문에? 그렇지. 구비 문학이기 때문에 이 똑같은 내용이 정석가라는 작품에도 담길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고, 어떤 내용인지 볼게. 여기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이 말이야. 구슬이 바위에 디신들 이 말이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이 말이야. 설마 해석 쓰고 있는 건 아니지? 그지? 해석 다 나와 있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그 다음 기니딴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여기 잠깐 봐야 돼. 기니딴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이 말이거든. 나는이라고 하는 말은 여음구야. 알겠지? 요거는 뭐라고 얘들아? 여음구야. 기억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도 끈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표현이거든. 구슬이 뭐냐면 구슬 목걸이야. 예전에 목걸이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 실에다가 구슬을 깨어서 만들지 그걸 바위에 꽝 하고 떨어뜨렸어. 그럼 어떻게 돼? 와장창 깨지지. 근데 뭐는 안 끊어져? 끈 안 끊어진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자, 이어는 가보자. 먼저 내용이 이래. 구슬 목걸이가 구슬이 이러면 구슬 목걸이가 얘가 어떻게 된다? 바위에 떨어진다 이 말이야. 떨어진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해. 그래도 어떻게 하지 않는다? 뭐는 끊어지지 않는다? 끈은 끊어지지 어때? 않아요 이 말이거든. 됐지? 오케이, 다음 거 읽어보자. 이거 봐봐. 지문회를 외워곰 너신들. 그러니까 천년을 외롭게 지낸들 그 말이야. 천년을 외롭게 지낸들. 어떻게 한다? 신있단. 신. 믿음. 누구에 대한 믿음일까? 그렇지. 이거는 님에 대한 믿음이야. 얘들아, 천년을 내가 외롭게 지낸다. 님에 대한 믿음이거든. 천년을 외롭게 지낸다. 이 말은 무슨 얘기니? 내가 천년 동안 님과 뭐해도? 이별해도. 천년이면 거의 영원한 이별 아니니? 그래도 나는 님에 대한 믿음은 어떤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 천년의 이별이 있어도. 천년의 이별이 있어도. 어떻다라는 얘기냐? 믿음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 말이야. 앞에 여기 사실 1행과 3행, 그 다음에 5행과 7행을 보면은 이 내용이 좀 어떠니? 비슷한 내용이 유추가 되지, 그지? 맞지? 유추라고 하는 게 뭐냐면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야. 구조적으로 어때? 대응이 된다 이거지. 알겠니? 그래서 이 부분은 구조적 대응을 이룬다. 이 말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을 한번 해석해 보자. 얘들아, 요거 구슬목걸이가 하는 이 의미는 뭘까? 구슬목걸이는 무엇을 뜻할까? 아직 깨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거는 사랑이야. 구슬목걸이. 그러면 이 바위라고 하는 건 뭐가 되는 걸까? 여기에 딱 부딪히면 이제 깨지는 거거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별의 원인. 그렇죠. 아, 좋다. 이별의 원인. 좋다. 아니, 최근에 이별한 사람이 더 잘하는 거야.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구슬목걸이가 바위에 떨어진다. 이 말은 이별했다는 얘기지. 그러면 끈은 뭘까? 믿음이 되는 거야. 님에 대한 영원한 사랑.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 됐지? 그래서 구조적으로 대응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자, 이제 마지막 사면으로 가봅시다. 사실은 사면이 되게 중요하거든. 사면으로 가보자. 자, 이 사면이라고 하는 공간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대동강부터 시작합니다. 대동강이 실제 있는 공간이죠. 대동강 넓은디 몰라서 해석을 잘 들어보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대동강이 넓은 줄 몰라서 이 말이야. 그 다음 여기 볼까? 배 내어 노한다 사고가. 배를 내어서 노를 젓는구나 사고가 이 말이야.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간단한 그림을 그려주자면 이렇게 대동강이 있잖아. 그지? 화자가 어디 있냐면 여기에 지금 화자가 있는 거야. 그리고 사공이 배를 타고
어디로 가고 있냐면 이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거지. 그럼 지금 사공은 배를 내어서 이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거든. 그러니까 이 대동강이라는 공간이 얼마나 넓은데 여기서 네가 노지를 해서 건너가느냐 사공아 이 말이에요. 갑자기 그 다음 것도 읽어볼게. 넘난 내 각시가 뭐냐? 너의 아내. 사공한테 얘기하는 거야. 너의 아내가 넘난 네 몰라서 음란한 줄 몰라서 이 말이야. 음란한 줄 몰라서 널 배 잘 들어봐. 지나가는 배 가는 배에 연진다 태웠느냐 사공아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사공이 지금 노지를 하고 있는 이 배 안에 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화자가 사랑하는 임이 있다는 얘기야. 잘 들어봐야 돼. 지금 임이 여기 화자를 여기 두고 일로 가고 있다는 얘기야. 대동강 건너편에. 그러니까 지금 사면의 내용은 이별을 뭐 하고 있는 중이야? 이별을 뭐 하는 거야? 하는 중인 거야. 그렇지. 이별 중인 거야. 화자는 건너편에서 대동강 건너편에서 떠나는 님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 사공아, 야 너 이거 얼마나 넓은데 여기를 가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야 네 아내 사공의 네 아내 야 졸라 음란해. 무슨 얘기야? 너 가면 얘 바람 핀다고. 그러니까 빨리 뭐 하라는 얘기니? 응? 빨리 가는 도중에 야 네 아내 바람 났어 이렇게 소리 지르면 어떻게 하겠어 사공이? 오 씨발 이러면서 유턴 이러면서 보겠지. 빨리 오라는 얘기야. 왜? 사공이 보고 싶어서 그게 아니고 누가 보고 싶어서? 이미 여기 타고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야. 사공을 뭐 하는 거야? 사공의 아내를 모함하는 거야. 왜? 이러면 넘어오니까. 이해됐니? 니네 솔직히 그런 거 하잖아. 어? 남자친구가 나 오늘 약속 있어서 오늘 못 만나. 그러면 니네 뭐해? 안 아픈데 뭐라 그래? 나 아파. 나 목소리 막 기어가잖아. 그지? 그런 거 해봤어? 안 해봤어? 그래. 그래? 내가 이상한 사람을 만났나? 그냥 안 아픈데 막 아픈 척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 나 오늘 약속 있어. 그러면 그래 알았어. 막 이거, 너 목소리 왜 그래? 그러면 나 좀 아픈 거 같아. 막 가멀쩡해 막. 거짓말이야. 모함할 거 거짓말. 알겠니? 그러니까 너 가는 배에 태웠냐 사고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두 가지만 집어보자. 자, 첫 번째. 지금 이별 중이지. 공간적 배경이 하나 나왔는데 어디가 지금 공간적 배경이지? 바로 그렇지 대동강. 그러면 이 대동강이라고 하는 공간은 어떤 공간이 되겠어? 지금 현재 화자에게는 이별의 공간이 되는 거고. 그렇지. 이별의 공간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요 사공이라고 하는 존재 보자. 자, 원래 사공은 배를 저어서 건너편으로 건너게 해주는 사람이잖아. 근데 사공은 지금 화자한테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화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네가 지금 배에 저어서 가니까 우리 님이 네 배 타고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대상을 뭐라고 한다? 원망의 대상이라고 얘기하지. 그런데 사실 얘들아 사공을 원망하는 게 아니죠. 여기 숨어있는 뜻은 누구에 대한 원망이 드러나는 거지? 떠나는 님을 원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원망의 대상은 누가 되는 거냐면 바로 임에 대한 원망인 거지. 사공이 무슨 잘못이야? 그죠? 대한 원망인 거지. 그러니까 니네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택시 타고 니네가 떠났어. 그럼 택시 기사를 원망하는 거 아니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사실은 임에 대한 원망이 되는 거지. 됐지? 그리고 이제 이 여인 정말 대박입니다. 잘 보세요. 대동강 건너편 꽃을. 대동강 건너가면 여기 뭐가 있냐면 꽃이 있는 거야. 일단 대동강 건너편 꽃 있지? 얘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볼까? 진짜 꽃이 아닐 거 아니야. 아니 야 화자가 씨발 여잔데 그 화자가 새로운 남자 그럼 님이 남잔데 씨발 남자면 이야기가 이상해지잖아. 님이 떠나는 이유야. 근데 꽃이라고 표현했잖아.
뭐를 의미할까? 다른 여자야. 씨, 약간 욕하지 말고. 다른 여자야. 그래, 님이 지금 떠나는 이유가 이거 있잖아. 이것 때문에 지금 떠나는 거야. 꽃 때문에. 해석하면 이게 누구라고? 바로 님이 사랑하는 다른 여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꽃이라고 하는 이 대상은 화자에게 어떤 대상이 되는 거야? 실현이 돼야 안 돼. 그렇지, 이거 실현이거든. 이별의 이유기도 하고, 이별의 원인이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잘 봐. 이제부터 이어있는 봐야 돼. 건너편 꽃을 배 타면 꺾어버리겠다, 이거. 이 꽃을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자, 어떻게 해석을 했니, 여러분들? 굽는 순간. 그렇지. 근데요, 이거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하나의 단어를 두 가지로 해석하는 걸 중의적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두 가지로 해석을 했을 때 화자의 태도가 확 달라져. 확 달라져요. 왜 달라지냐면 이 꺾는 주체가, 꺾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져요. 누가 꺾어버리냐? 주체에 따른 분류입니다. 알겠지? 먼저 아까 여러분들이 해석한 것처럼 화자가 직접 꺾어버려, 이 꽃을. 그럼 무슨 얘기야? 자, 님이 떠나는 이유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 없애버리겠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 이 여인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일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일까? 그렇지. 누가 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야. 화자가 꺾으면. 그런데 이걸 누가 꺾는다고 해석을 할 수 있냐면 님이 꺾는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님이 꺾는다. 님이 꺾는다, 꽃을 꺾는다, 이 말은 꺾어서 뭐 한다? 취한다, 이 말이거든. 다시 말하면 님과 이루어진다는 얘기야. 님이 꺾어본다. 이게 좋지 않은 표현인데 예전에 막 여자들을 꽃으로 많이 표현하고 좋아하는 꽃을 내가 이렇게 가진다 이런 표현 하지 않고 꺾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니까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도 그런 비슷한 거야. 알겠니? 근데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어요. 아, 진짜로. 그런데 도끼가 어제 도끼가 1000번을 찍어도 자국이 안 남는 도끼들이 있어요. 그죠? 맞지? 그렇지. 이제 자꾸 열받으려고 그래. 아이유를 자꾸 칠의 여자라 그런 애들이 있어가지고. 또 화가 날라 그러네. 자, 이따가 또 한번 얘기를 해야 돼. 자, 어쨌든 님이 꺾어버려. 그럼 님이 취했다는 얘기야. 그럼 어때? 님이 돌아와 안 돌아와? 안 돌아와. 님이 꺾어버리면 화자는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되냐면 체념적인 태도를 취하게 돼. 그러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러면 영원히 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지. 알겠지? 오케이. 서경별곡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서경별곡의 내용이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이거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직결되는 거니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알겠지?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10분만 쉬었다가